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1월 16일 4.15 총선까지 정확히 90일, D-90일에 권영세 전 의원, 권영세 전 검사, 권영세 전 주중대사 어렵게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벌써 저희 한 10개월 전에 한번 나오시고 그렇죠. 한 10달 됐죠. 예, 그게 벌써 오래됐네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특히 권영세 우리 대사님을 특별히 모신 이유는 마침 오늘 1월 16일 오늘 오전에 자유한국당에서 뭐 공천관리위원장, 공관위원장으로 김영호 전 국회의장을 갖다가 이제 위촉 임명했습니다. 예. 근데 우리 권영세 대사께서는 2012년 당시 19대 총선 당시에 그렇죠. 그때 박근혜 대표와 함께 그 당시 사무총장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박근혜 당시 대표가 새누리당으로 당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2012년에 처음에 보니 이제 어렵다, 백석도 안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과정에서 결국 그 당시 제 기억은 152석일 겁니다. 예, 그럴 겁니다. 네, 150석에서 한두 석 더 많았던 걸 기억합니다. 예, 152석인가 151석인가 하여튼 과반을 넘었어요. 그래서 대승을 거두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공천 이른바 심사 관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금 보면 새 보수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통합의 움직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또 검사 출신이시고 좀 윤석열 검찰총장의 후배, 법대 후배이자 또 사실 한참 후배 아닙니까? 뭐 그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분위기 한 세 가지 부분을 갖다가 한번 좀 말씀을 듣고자 모셨습니다. 우선 오늘 그 뭐든지 물어보세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권영세 우리 대사께서는 지금 지역구 원래는 영등포였죠. 작년에 재작년인가 재작년 용산으로 오신 게. 그러니까 재작년 말에 요청을 받아가지고 결정은 작년 초에 이상한 결정이 났지요. 그때 김병준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 시절에 좀 용산으로 오라. 용산으로 가셨는데 좀 뭐 어쩌고 하다 보니까 좀 그 당시 지면을 잠깐 좀 장식을 하셨어요. 지금 열심히 뛰고 계시죠? 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뭐 분위기도 좋고 뭐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용산 지역 같으면 요즘 보면 강남만큼은 못 되더라도 양천 특히 용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면 뭐랄까 새로 떠오르는 지역 아닙니까? 그 지역의 민심은 어때요? 쭉. 그 용산이 우선 뭐 강남하고 비교들을 많이 하는데 그 거기에 이제 새로 개발된 부락 혹은 전통적인 그 좀 이렇게 중산층 이상의 지역과 그다음에 조금 어려운 분들이 사는 곳이 혼재돼 있습니다. 혼재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예를 들면은 구청장 경우 지금 삼선구청장이 현재 있는데 그 삼선구청장이 민주당 구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해서 세 번이나 이겼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난번에 그 20대 총선 2016년에는 그 전에는 진영 의원이 보수정당, 우파정당, 그 새누리당이건 한나라당이건 이런 간판으로 나와서 삼선을 했습니다만은 2016년에는 당을 바꿔서 민주당으로 당선이 된 지역이죠. 그래서 서울에서 평균보다는 조금 나은 지역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렇더라도 지금 요즘 보면은 다녀 보면은 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생각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고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만은 자기가 그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을 찍었지만 지금 하는 걸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무조건 이 견제할 세력을 만들어야지. 안 그러다간 대한민국이 큰일 나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선거 운동이라는 것이 이 40대나 50대 초반들은 사실 만나기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뭐 20대 30대는 물론이고요. 근데 이제 현 정권 그 뭐 진보라기보다는 저는 좌파라고 아예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 좌파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거의 뭐 저 30대 40대가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만나는 50대 이상의 중반 이상의 목소리를 가지고 전체를 반영하다
한다. 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당도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네. 그 현지에서 출마하는 후보자들 각자도 더 네. 노력을 해야 네네. 이게 이 좌파 정권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과반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오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공천도 잘 돼야 되겠지요. 사실 공천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보면은 2016년 그 당시에 보면은 이제 이한구 의원이 이제 공관위원장을 맡았고 김무성 대표하고 사사건 거기에 보면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까지 뒤에서 움직이면서 그야말로 막장 공천이다. 뭐 막장 공천이 벌어지는 가운데 국민들이 정말 지긋지긋해서 그 당시에 보면은 뭐 사람은 마지 못해. 예를 들면 무슨 황태순을 찍었어도 뭐 저 정당 투표는 국민의당 찍은 사람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 그 당시에 문재인 대표가 이끌던 민주당이 100석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일당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만큼 공천이 중요한데 우선 오늘 김형호 전 국회의장의 공관위원장 임명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저기 잘된 인선이라고 인선이죠. 인선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 우선 김영호 의장께서 이 좀 중립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고 당파적이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게 당파적이라는 게 뭐 좌우간에 있어도 뭐 우파 가치는 분명히 지키면서도 이 상대에 대해서 뭐 지나치게 무리한 그 지난번에 그 문희상 의장 이런 식의 행동을 하지는 않으셨던 분들이고 또 그리고 당내에서 개파 간의 갈등이 우리 당내에서 있을 때도 그렇게 무리하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저는 우선 그 점이 높게 평가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공천 그 심사위원장이 대부분 외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2012년에 공천 심사에 사무총장으로 관여를 할 때 정원 국무총리, 뒤에는 국무총리가 되시죠. 그분이 관여를 했는데 그분은 뭐 나중에 조금 지난 다음에 익숙해지셔가지고 그 공천이 아주 좋은 공천, 잘된 공천으로 평가받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처음에는 그거 제가 조금 힘들었죠. 지금 이번에 아마 공천 그 심사위원회 구성도 되게 그런 식으로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외부인들을 한 70% 넣고 그다음에 내부 당내 인사들을 30%를 넣게 되는데 이게 그 당내 인사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 지금 그때 비례대표 초선 의원 이런 분 들어가시고 한 분은 바로 문제 현기환 전 의원이 전 수석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제가 빠지고 나면은 이게 지금 공천심사위원회가 초기에는 산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 2012년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우리 정원 총리께서 곧바로 좀 이 내용을 파악하시면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뭐 큰 힘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김용호 의장께서는 뭐 정치를 그 6선인가 하셨지요. 5선 하셨나요? 당 사무총장도 하셨어요. 사무총장도 하셨고 원내대표도 하셨고 뭐 그러신 분으로 당을 잘 아시는 분이고 당을 잘 안다라는 얘기는 공천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안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분이 처음부터 이끈다면은 아마 공천이 뭐 괜찮은 공천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제가 걱정을 했던 부분은 이번에 통합 문제로 해서 공천할 시간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90일 남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공천이나 당을 잘 모르는 분이 그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았을 때 이게 공천이 이게 무기한으로 늘어지지 않겠나 하는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2012년 당시 정원 공심위원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간사 역할을 하면서 끌어나간 사무총장 아니에요, 사실은. 사무총장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보면 박근혜 대표는 간섭 안 했죠. 거의 안 했습니다. 거의 안 약간 하셨구나. 자, 근데 저도 지금 걱정이 뭐냐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가 사실 당을 잘 모르잖아요. 황교안 대표가 검사의 법무장관, 그 다음에 국무총리 했습니다만은 지금 자유한국당 입당한 게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1년이 안 됐죠. 1년이 안 됐고 입당하자마자 당 대표 됐고 그러다 보니까 당 대표 되는 가운데 흔한 얘기로 예전 무슨 뭐 친모다 하는 세력들이 좀 뭐랄까 지나치게 옹유하고 이른바 자기들이 뭐 대주주 행세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는 가운데 혹시라도 지금 김용호 의장 같은 분이 공관위원장을 맡았을 때
흔한 얘기로 당 대표를 통해서 입김을 가하지는 않을까, 외압을 강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인데요. 그 제가 볼 때는 네. 그 황 대표도 저도 뭐 여러 차례 만나봤습니다만 그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누구를 하나 허수아비를 세우고 거기가 뒤에서 이렇게 조정하거나 이런 행동을 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김용호 그 의장 같은 분도 김용호 의장님도 이게 보기에는 굉장히 온화하지만 나름대로 고집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껍데기 심사위원장 역할은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황교안 대표가 이 당이나 이 정치 과정에 대해서 김용호 의장이 훨씬 많이 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김용호 의장한테 많은 부분을 맡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본인이 관여하는 거는 거의 최소한에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사무총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왜? 그러니까 당에서 모든 자료 이런 것들은 또 사무처하고 여의도 연구원에서 챙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당의 지금 자유한국당 당 사무총장이 박완수 의원입니다. 박완수 의원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그분이 창원시장으로 보면 굉장히 그 나름대로 캐리어가 있습니다만은 의원으로는 초선에 불과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 정치에는 좀 미흡한 측면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가운데 보면은 당 대표가 좀 그렇게 어떻게 보면 흔한 얘기를 좀 아직 초심자고 비기너고 사무총장도 그런 측면에서는 그 중앙당 정치에 있어서는 초심자라면은 흔한 얘기로 이런저런 사람들이 입될 가능성이 혹시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걱정을 했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김용호 의장을 좀 믿어보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무총장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통상적으로는 사무총장이 이제 당연직으로 간사로 들어가는데 지금은 더군다나 통합 과정이고 좀 그 비정상적일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실제 공천심사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에 사무총장이 당연직으로 간사로 들어갈지 여부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그 백지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에 얘기를 안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사무총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 뭐 저도 박완수 의원, 박완수 총장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당을 그렇게 이 전체적으로 지휘해 본 경험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그러니까 익숙한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좀 덜 그러니까 어려움이 좀 더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뭐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김용호 의장님 같은 분이 이 관리위원장이면은 그 저기 공천심사위원장으로서 능숙하게 끌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공천이 참 중요한 게 지금 요즘에 이제 뭐 여야가 이렇게 굉장히 그 뭐 일종의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보여주기식 또 이제 뭐 좋게 얘기하면은 눈에 띄는 그런 영입 경쟁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사이에는 자유한국당이 조금 약간 밀렸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뭐 다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일반적인 공천에서 얼마나 실수를 안 하고 얼마나 이기는 공천을 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과 2016년 뭐 많은 사람들이 저는 제가 2012년 공천에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2008년, 2012년, 2016년 공천을 뭐 동일선상에서 놓고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저기 반대하고 또 그렇게 하는 분이 있다면 기분 나쁜데 2012년 특히 2012년하고 2016년은 많이 달랐던 게 2012년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100석, 120석 하던 거가 우리가 150석을 넘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2016년에는 뭐 170석, 180석 하던 게 120석으로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121석으로 줄어들죠. 그게 무슨 뭐 바깥에서 상황이 갑자기 바뀐 게 아니라 사실은 공천 과정에서 문제가 다 영향을 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2012년의 경우를 보면은 저희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그 당시 친박 갈등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무던 애를 썼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2016년 공천에서 한 예로 유승민 의원을 그 공천에서 탈락을 시키는 거가 좀 문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무성 전 대표가 도장을 들고 어디로 옥새 들고 나르샤 뭐 이런 해프닝도 있고 그랬는데 2012년 공천에서는 당시에 그 친박 성향 사람들이 이재호 의원,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정두원 선배, 그다음에 저한테 이
그 아픔을 준 저를 물먹인 그 김용태 의원 이런 사람들은 절대 공천을 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제가 서울 지역은 네.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을 공천을 줘야 되고 네. 또 특히 그 MB계라고 뭐 친이계라고 상징이 되는 사람들을 단지 경쟁력이 있음에도 그냥 네. 그 친이계라고 날려버린다면은 네. 이거는 총선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게 안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굉장히 싸웠고 네, 그랬군요. 그 이 당시에 예를 들어서 김종인 대표 같은 분 공천 같은 걸 잘 관리해서 지난번에 그 민주당한테 승리를 안겨줬던 김종인 대표 같은 분도 예를 들어서 이재호 의원에 대해서 왜 공천을 주느냐고 뭐 최고 당시 비대위원회지요. 그렇죠. 그 굉장히 그 저기 큰 소리를 내시고 그랬는데 네. 제가 끝까지 우겨가지고 네. 그 관철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 세심하게 네. 공천에서 인물을 추리는 거가 네. 이게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네. 국민들 유권자들이 아주 그걸 미세한 정확히 차이로 알아요. 정확하게 파악을 정확히 합니다. 알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결과가 우리가 120석에서 150석으로 뛰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보면 공천이 그렇게 이제 중요한 가운데 또 하나의 변수가 바로 앞서 말씀하셨던 이른바 통합 문제입니다. 예. 지금 보면 황교안 대표 저쪽에 새 보수당의 물론 당 대표는 지금 하태경 의원입니다만은 한 단씩 대표하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오너십은 갖다가 지금 유승민 의원이 갖고 있다 봐야 되겠죠. 자, 유승민 의원과 지금 황교안 대표 간에 이른바 통합, 그 통합 지금 그 일종의 통추위를 갖다가 박형준 전 정무수석이 끌고 있지 않습니까? MB 때. 근데 그 어떻게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 전망이 저는 내내 긍정적으로 봤는데 네. 요즘에 와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네. 우선은 시간입니다. 시간이죠. 예, 그 제가 그러니까 8월 무렵부터 우리 황 대표께도 그 이제 대표로서 당을 관리를 잘 해오셨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뭔가를 하나를 더 보여주려면은 그건 통합이 있다. 이 우파가 지금 다 찢어져 있는 거를 통합해냄으로써 어떤 정치력을 보여줄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총선 승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통합 없이는 이게 우리가 승리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그 당시는 또 8월 초면은 아직 조국 사태도 벌어지기 전 아닙니까? 전이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왔는데 늦어도 이게 뭐 사람들이 되게 저기 이 시험 공부는 시험 임박해서야 하는 거긴 하지만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통합 작업이라는 게 이게 간단치 않은 작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통합 작업을 제가 황 대표께 얘기할 때도 단순히 그 당시는 이제 바른미래당 지금은 새보수당이죠.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 외에 지금은 소위 아스팔트 우파들 중에서 이런저런 그룹을 만들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다 포함을 시키는 게 필요하다. 물론 뭐 우리 공화당도 뜻만 같다면 당연히 들어와야 된다. 이런 큰 통합을 하려면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일찍 시작을 했어야 됐는데 이게 물론 뭐 황 대표께서도 그 매번 통합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조국 사태로 미뤄지고 또 공수처법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문제로 필리버스터니 뭐니 이런 걸로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엔 단식까지 하게 되니까 단식하면서 이제 뭐 단식하면서 통합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미뤄져서 오늘에 왔는데 그 이제 최근에도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이게 통합추진위원회가 잘 구성이 되면 그래도 그 빠듯하지만 그래도 뭐 제대로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이번 통합추진위원회 구성된 내용을 보면서는 야 이렇게 가다가는 이거 통합이 잘못하면 안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불안감도 조금 느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앞으로 실제 통합을 하게 되면은 통합된 새로운 정당의 이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공천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공천 룰 같은 부분들이 빨리 결정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이제 그거를 뭐 우선 통합추진위원회에서 바로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창당준비위원회나 창당준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뭐 이 새로운 그 비상지도부, 새로운 통합된 정당의 비상지도부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많은 부분이 사실은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구성이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구성을 보면은 지금 그분들이 각 당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대표성이 약해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저는 사실은 박형준 의원하고 예, 예. 뭐 정병국 의원하고 해서 여러 명이 예. 사실 우리 통합 과정에서 네. 조금씩 뭐 뒤에서 많이는 관여 안 하고 뒤에서 네, 네. 관여를 하고 있었는데 네. 우리 그분들하고 같이 얘기한 과정에서도 통합 추진회가 조금 더 실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그렇죠. 많은 걸 결정을 하자 이렇게 됐는데 네. 그게 아니라 지금 이번 통합 추진위원회는 그냥 통합한다라는 뭐 당연한 원칙을 한 번 더 하고 네. 많은 경우가 그러니까 이 창당준비위원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근데 창당준비위원회는 그럼 또 거기는 어떻게 통합추진위원회 처음에 구성할 때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듯이 네. 이 추진위원회는 어떤 인물로 어떤 권한을 가지고 구성하느냐 네. 어떤 비율로 네. 그러니까 참여 비율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새보수당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하고 예. 이 둘이 협의하는 협의체를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얘기는 지금 현재 통합추진위원회의 그 다른 이 단체들 네. 예를 들어서 뭐 이현주 의원의 네네. 정당이라든지 네네. 아니면은 또 뭐 거기 보니까 무슨 그 이재호 의원이 주도하시는 네네. 국민통합 뭐 시대인가요? 예, 뭐 있습니다. 국민통합 연대가 거기 그다음에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낀 거가 있는데 그런 거 별로 인정을 못 하겠고 네네. 그 주역은 새보수당과 너와 자유한국당이다. 나다. 너와 나다. 예.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런 형식으로 주장하는 분과 또 다른 분은 무슨 소리냐 우리도 네.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예, 여럿이 있을 때 네. 과연 통합추진위원회는 이제 실제 중요한 걸 결정하게 될 때, 창당준비위원회는 네. 중요한 걸 결정을 할 텐데 거기에 누가 참여하느냐를 놓고 의견의 일치 보기가 참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네. 지금 이제 공천심사위원장이 예. 결정이 된 건데. 예, 예. 김용호 그렇지요. 의장. 예. 근데 원래대로라면은 뭐 자유한국당이 공천심사위원장을 먼저 결정해 버리겠다라는 얘기는 그거 뭐 통합 안 하겠다라는 얘기로 읽힐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전 문법은 반드시 그렇게 그렇지요.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은 그 사실은 이게 이 공천심사위원장이 미리 결정이 돼야지 공천 과정에서 필요한 뭐지 예를 들어서 안심 번호를 받아낼 수 네네. 있다든지 네네. 이런 게 이게 시간을 역산해 보면은 예. 이게 지금쯤에 반드시 결정이 돼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그렇죠.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네. 새보수당을 포함해서 통합추진위원회에 참여하는 모든 세력들이 네. 김용호 의장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뭐 네. 그런 면에서는 다행이라고 보는데 네. 의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심사위원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심사위원이 들어가거나 그렇죠. 공천 룰을 그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거기서도 사파 싸움이 이만저만 할 게 아닙니다. 근데 공천이 아무리 늦어도 이쪽 내부에서도 좀 보면은 이제 삿바 싸움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텐데 문제는 또 통합이라는 큰 틀 속에서 그렇죠. 또 새보수당과의 관계, 이현주와의 관계, 누구와의 관계 되게 굉장히 복잡하게 그렇죠. 얽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만족이 돼야지 어쨌든 통합이 네. 되고 이 공천 룰이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천 룰이 선거 앞두고는 제일 중요한 제일 내용일 중요하죠.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간이 네. 더군다나 중간에 구정도 껴 있고 네.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이 돼서 걱정입니다. 근데 뭐 그래도 뭐 잘 되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이게 통합이 안 되면은 뭐 자유한국당도 수도권에서는 거의 어려울 거고 네. 새보수당도 뭐 새보수당은 그렇지. 거의 뭐 어려울 거고 네. 그러니까 다 지금 등에 이 완전히 이 낭떠러지가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그래도 조금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없는 시간 내에서 통합으로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이제 통합이라는 큰 틀 속, 통합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우리가 어쨌든 손을 잡아야 된다, 하나님 뭉쳐야 된다. 그런 어떻게 추상적 개념이라면은 그것은 통합을 통해서 하나의 당을 만들어서 신당을 만들어서 그건 이제 유승민 의원이 얘기하는 뭐 탄핵의 강을 건너고 뭐 개혁 보수로 가서 새 집을 짓자 좋습니다. 뭐 새 집을 짓는 것. 그러나 시간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4월 15일이면 역산하면 최소한 2월 말 3월 초에는 이미 당이 결정돼서 후보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때까지 괜히 이 문제하고 티격태격 지금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 간에도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미묘한 그 균열, 미묘한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통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선거 연대 같은 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걸 제가 왜 여쭤보냐니까 지금 보니까 조원준 의원이 며칠 전에 그 어디더라 뭐 조선인가 동아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그 취지가 그거예요. 그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그 조원진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한테 러브콜 보내는 듯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역할도 인정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김무성이다 유승민하고는 한 집 못 산다. 하지만 흔한 얘기로 전략공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연대 선거연대 그래서 자 여기 나가는 쪽에는 우리가 후보를 안 내보낸다든지 그다음에 보면 예를 들어서 각기 내용의 정책에 있어서 물론 다름이 있겠으나 동일된 하나된 예를 들어 공통 공약이랄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의 이번에 통과시켰던 뭐는 다시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선거연대는 가능한 거 아닌가? 그런 대안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선거연대가 이게 통합이 시간적으로 도저히 어려워졌을 때 그는 이게 마지막 대안이 이제 선거연합이지요. 어디 지역 같은 경우는 후보들끼리 각자 공천을 해서 후보들 간의 경쟁력을 비교해가지고 더 좋은 후보를 낸다든가 하는 그런 식의 그게 마지막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공화당 문제는 저도 우리 역시 경륜이 깊으신 우리 황 대표님처럼 저도 좀 러브콜로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공화당하고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공화당하고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특정인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파의 선거 승리를 위한 선거 연합이지 특정인을 위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무슨 후보를 안 내준다 이런 거는 그런 식의 통합을 하게 된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권자들이 대본에 알아차립니다. 입맛이 까다로워요. 저희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입맛이 보통 고급이 아닙니다. 눈이 아주 예리하신 분들이라서 눈과 귀가 예리하신 분들이라서 눈과 귀가 예리한 게 총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게 정의로운지 이런 정의의 방향으로 나가는 게 옳겠습니다. 근데 요즘 참 정의란 말 쓰기도 힘든 게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결과가 정의롭다고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거 들어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거 들을 때마다 화가 나는 게 이게 뭐냐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있잖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만난 그 99%의 사람들이 이릅니다. 지금 보면은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도 하나 올렸습니다만. 그 민노총 천막은 그냥 놔두고 탈북자 천막은 철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철막칠 수 있는 기회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그다음에 그 처리하는 과정도 불공정하며, 그래서 결과는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정의란 말을 쓰는 거가 참. 어떤 분이 이상하게 정의를 자꾸 써대니까 그 정의란 말 쓰는 것도 좀 주저주저하게 되네요. 저도 그래서 정의란 말 가급적 안 쓰는 게 저하고 대학 동기입니다만은 심상정 씨 과는 다릅니다만 심상정 씨의 정의당이 완전히 보면 작년에 그것도 그렇네요. 정의롭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문 대통령 맨날 정의 입에 달고 사는데 자 요즘 이제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가장 가슴앓이하는 사람이 아마 우리 권영세 대사님의 법대 2년 후배인가요? 3년 후배인가요? 2년 후배입니다. 2년 후배. 윤석열 총장일 것 같은데 검찰총장. 또 그리고 또 권 대사님은 또 보면 검찰에서 한 몇 년? 11년 정도 있었습니다. 계셨죠. 그다음에 정계로 들어오셨으니까. 요즘 검찰 분위기가 요즘 난리예요. 보면 검사들이 며칠 전에도 김웅 검사인가요? 김웅 검사도 보니까 썼고 거기에 이프로스에 보니까 댓글이 현직 검사에 봐 2,300명밖에 더 됩니까? 그 사람들이 한 500개 거의 1,000개 가까운 댓글이 달렸다는데 요즘 심지어 검찰의 분위기 또 앞서 말씀드렸던 윤석열 총장의 마음 심정은 어떨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오늘 안 그래도 뉴스를 보면서 그 친정부 언론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검난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 않는 이유는 그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많은 검사들이 수긍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데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일부 종편이나 일부 언론에서 나오듯이 지금 말씀하신 김웅 검사의 사표라든지 그다음에 이문정 검사에 대해서 무슨 비판하는 글을 쓴 동기 검사의 글에 정유미 부장이죠. 수백 개의 댓글이 지원 응원 댓글 실명으로 응원 댓글이 달린다 이런 모습을 보고 이게 검사들이 아직 살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제 생각엔 겁난보다는 뭐 그 이의를 그러니까 진짜 정의롭게 네. 문재인 대통령식의 정의가 아니라 네. 정의당식의 정의가 아니라 네. 진짜 정의로운 방식으로 처리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싶고요. 네. 사실 윤석열 총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마 정치하는 사람 중에서 제가 제일 가까운 사람일 겁니다. 네네. 옛날에 고시 공부도 같이 했고 예. 뭐 같이 어울리기도 했고 그랬었는데 네. 그 제가 중국으로 간 이후는 거의 못 만나고 안 만나고 그랬습니다. 네네. 뭐 중국 가 있으니까 저는 못 만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갔다 와가지고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네. 그 저 위로 전화만 몇 번 하고 그다음에는 이게 뭐 지금 저기 적폐 수사하고 뭐 이런 예. 소위 적폐 수사를 하면서는 예. 그러니까 먼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적폐 수사하면서는 네. 그 뭐 제가 전화할 게 제가 안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지금 뭐 이렇게 새롭게 그 총장이 되고 무슨 뭐 수사하고 어쩌고 하는 데 있어서는 네. 괜히 저하고 전화했다가는 무슨 뭐 오해를 할 그렇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거의 뭐 연락을 끊고 있은 지가 몇 년 됩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저는 우선 네. 윤석열 총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그 이 전 정부에 대한 적폐 수사만 마치고 네. 그 토사구팽을 할 줄 알았어요. 예, 예. 근데 계속 쓰길래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정의에 대한 그때만 해도 의리가 있는 줄 알았죠. 정의에 대한 의지가 좀 있나? 예. 아니, 그러면서 이 정부에 대해서 이 정부의 그 저기 뭐 전반적으로 네네. 정책에 반대하지만 그래도 칭찬할 구석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막상 조국부터 시작해서 수사가 들어가고 특히 네. 지금 그 뭐 3대 유재수 감찰 북마 그다음에 그걸 하대감이라고 합니다. 하대감 하명 사건, 하명 사건 대출 뭐 이런 비리. 거 그렇죠. 예. 저도 들어본 것 예, 같습니다. 하대감. 이런 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뭐 하는 행태를 보면은 네. 이 사람들이 그냥 미숙하거나 자만심에서 윤석열을 계속 놔뒀지 이게 무슨 뭐 정의로 와서 놔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인데 예. 지금 수사를 한참 하고 있는 사이에서 수사를 줄인다라는 거, 수사팀을 줄이고 해체시키고 이런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 공수처법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 같은 경우도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전두환 정부 무렵부터도 그게 있었던 겁니다.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기환 씨가 경찰 출신입니다. 용산 경찰서 출신이죠. 그래서 그 전두환 정부 당시에 경찰에서 경찰 출신인 전기환 씨를 등에 업고 이 검찰로부터 상당한 권한을 수사 종결권이라든지 뭐 수사주의권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논의는 돼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만이 아닌 게 과거 독일도 이제 우리 독일 그러니까 유럽이나 다른 나라 중에서는 독일이 우리하고 수사 체제가 거의 비슷한데 독일에서도 이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라든지 그 저기 수사 종결권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관장하는 경찰이 조금 이 요구가 있어가지고 법무부 장관하고 그 내무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결국 수사 종결하고 수사 지휘권 부분을 대부분 검찰이 갖는 걸로 제가 정리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의 이 수사 지휘권, 종결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지금 두 가지를 검토를 무시한 거라고 저는 보는 게 첫째는 우선 수사 종결권이라든지 지휘권 부분에 있어서 현재 우리 그러면은 이 경찰의 수사 능력이 그 정도 되느냐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보고 이제 어느 정도 줄만하다 싶으면은 뭐 넘겨줘도 좋겠지만 여러 가지 그 인권이라든지 인권 보호 문제라든지 비리 문제라든지 수사 미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터지는 거가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수사 종결권하고 수사 그 지휘를 안 받을 그런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는 거는 저는 이르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그게 이제 그러니까 경찰 여당이 지금 그 경찰의 권한 비대에 대해서 비대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한하는 걸 뭐 다시 또 시작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인영씨가 얘기했죠. 그런 그러니까 경찰 권한의 확대는 이 경찰권의 그 지방분권화하고 연결해서 논의가 됐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자치경찰제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자치경찰제도 과연 좋은지 뭐 옳은지 그른지는 더 따져봐야 됩니다. 요즘 박원순 시장 하는 걸 봐서 자치경찰 잘못하면 큰일 나겠어요. 이재명, 박원순 이런 사람들이 자기 휘하에 경찰 권한까지 가지게 된다면 그건 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날치기로 통과시킬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근데 더군다나 그리고 이 검찰의 힘을 빼는 문제를 네. 이 하대감 아까 얘기하신 하명수사, 하명수사, 대출비리, 그다음에 이제 감찰수사, 감찰무마, 하대감 이런 부분들이 한참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과 인원을 확 줄여버린다는 거는 그건 누가 봐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시기에 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새로운 형태의 독재, 뭐 새로운 형태 무슨 뭐 신독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그 아주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기 독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제 독일 이 여러 시대를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중에 특히 바이마르 시대에도 관심을 가지고 보는 시대 중에 하나인데 바이마르 시대에서 히틀러의 이 독재가 아주 히틀러의 절대 독재가 이 완성이 되는 과정을 보면은 거기도 다 무슨 뭐 폭력이 일부 있었죠. 그 폭력이다가 아니라 다 형식적으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헌법의 틀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법의 틀이지 헌법의 그러니까 절대 헌법은 아니고 헌법 정신에는 위반되지만 위반되죠. 단순히 헌법의 그 형식적인 해석 논리에는 부합하는 방식으로 히틀러의 완전한 독재가 완성이 됐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권의 지금 독재를 완성해 나가는 모습들이 사실은 그때하고 큰 차이 없습니다. 이제 딱 남은 건 의회예요. 그렇죠. 의회예요. 왜냐니까 지금 보면은 보세요. 저 입법부, 그다음에 저 사법부는 완전 히 장악된 것 같고, 검찰을 거의 반신불수로 만든 상태에서 경찰에도 힘 잔뜩 실어주고 혹시 경찰이 말 안 들을까봐 이인영 씨가 바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너 경찰 개혁도 필요해 하는 식으로 저 경찰을 약간 이른바 뭐 어루고 달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 만들고 언론은 완벽하게 장악당했고 그저 그나마 남은 지방 권력도 좀 완전히 저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일하게 남은 것이 그나마 지금 보면은 한 108석 자유한국당이 이제 다인 이 상황에서 이것마저도 완벽하게 이제 이번에 보면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서 이런 독재를 완성하겠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오늘 권 대사님 모시고 얘기했던 공천이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 공천을 하는 가운데에서 지금 새 보수당과 자유한국당 보수 통합, 보수 뭉쳐라 하는 것은 좋은데 통합이냐 연대냐 이 부분 이걸 한번 짚어보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이번에 4월 15일 총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 이게 지금 이런 게 한 4, 5년 지나면은 나중에 4, 5년 뒤에 다시 다 원상 회복할 수 있냐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게 몇십 년이 갈 거라고 봅니다. 그 피해가.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단지 몇십 년 안에라도 막아낼 수 있기 위해서는 이번에 4.15 총선에서 우파가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공천을 잘해야 되고 당에서는 그다음에 나가는 후보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께서도 지금 이런 우리나라의 미래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서 우파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나라를 생각을 해서 우파에 힘을 주는 그런 현명한 선택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2012년 당시 151석인지 2석인지 정확치 않습니다만 하여튼 과반을 넘겼던 박근혜 대표 시절의 성공적 공천과 선거 치름의 주역이었던 권영세 당시 사무총장 전 주중대사 모시고 공천 90일 남은 선거 그리고 지금 현재 독재로 치닫고 있는 그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그 보루로서 맞서고 있는 검찰의 분위기 세 가지 한꺼번에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전문가께서 이렇게 저를 인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